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재감사원장 또 검사 3명 탄핵 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문을 보니까 어떤 부분이 적법하고 어떤 부분이 좀 위법하고 또 재량권이 일탈했는지 또 중대한 어떤 소추권 남용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구나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탄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 탄핵이면 인 거에 대한 이유를 결정문을 다 기재를 하고요. 아니다면 아니다는 이유를 다 기재하는 게 재판은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주문도 있고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 지금 행위가 탄핵인지 아닌지, 탄핵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생각해 보면 어떠한 결정문에도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문을 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빨리 탄핵 심판 선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보면서요.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체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임미원 두 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잠은 잘 주무십니까? 못 잡니다. 요새 잠 잘 자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렇겠죠. 예, 자고 일어나면 잔 듯 안 잔 듯 머리가 띵한 네. 내란성 두통. 내란성 두통. 그런 병명이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좀 비상 상황에 지금 계속 걸려 있습니까? 그렇죠. 아. 지난 금요일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오후에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할지 어떻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즘 벌써 3일째, 오늘 하면 4일째인데요. 여의도에서 여기 광화문 집회 현장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있고요. 도보 행진하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국민들 사실은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뭐 의원님들만 못 자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더 못 자죠. 국민들이 언제 예. 선거되냐 그래서 계엄 트라우마 예, 그때처럼 나올 정도로 계속 전화기 보면서 네. 언제 잡혔냐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국회 앞쪽에 네. 숙소가 있는데 계엄 당일날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 들리고 제가 국회 정문 앞으로 갔죠. 네. 그러니까 뭐 저보다도 먼저 온 분들이 워낙 많았는데 조금 그 새벽에 좀 쓰레기 차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딸랑딸랑 하는 소리 그게 막 들리면 헬리콥터 소리처럼 걱정되시죠? 그래서 갑자기 살 깰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예요. 그렇죠. 그게 트라우마예요. 예.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최근에 뭐 군대 훈련들이 좀 많거든요 서울 시내에. 네. 군인만 봐도 뜨끔뜨끔 놀랍니다.
저희가 군인 저 장교 출신인데도 제가 소령인데도 군인 보면 놀라면 안 되는데도 군인 보면 놀라. 그때 그 기억이 아마 트라우마 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훈련 받는 건데 사실은 빨리 우리 국민들의 이런 정리해야 트라우마를 됩니다.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네. 하루 빨리 선고가 돼야 돼. 맞습니다. 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국회 탄핵 남발은 아니다. 이 부분도 네네. 있고요. 근데 뭐 윤석열 측 입장에서는 어제 선고를 봤을 때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이게 증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보면 건 자가당착이죠. 음.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요, 제가 판결문 내용을 보면 네.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 피소추자의 이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결국 범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범법 행위는 있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거는 국회의 그 탄핵 행위가 결국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 요런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 설사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탄핵 소추권이 남용된 것은 아니다. 요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본다면 저는 이 판결 내용이 주는 의미는 상당하다. 이후에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충분히 그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결정 주문만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를 다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일부는 그 이유를 이해를 못하지만 어제 혹시 결정문 뭐 그럼 주요 내용 보니까 이해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의원님? 뭐 저는 뭐 이해가 갔고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네. 뭐 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었다는 식으로 했는데 네. 전혀 그 내용을 뜯어보면 방금 우리 임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 울어야 될 사람들이 억지로 웃고 있는 연극을 하고 있는 그렇게 그런 멘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임 의원님 말씀대로 부수적으로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가 남용된 것은 아니다. 그 구설이 네.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으로 파면해야 된다, 인용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암시하는 그 결정문이었다. 네. 왜냐하면 국회가 아니 행정부가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감사도 뭐 표적 감사 부실 감사 이렇게 하니 탄핵을 했는데 그것은 헌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절차가 지켜졌다는 것이고 네. 대신 그렇게 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용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헌법을 수호하기 헌법을 위한 수호한 거. 정당한 헌법을 절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탄핵 남용이 아니다. 남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윤 대통령 측이 끊임없이 이번에 계엄은 경고성 계엄이다. 네.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국회의 그런 탄핵 남발 때문에 할 수 없이 비상사항이라서 계엄을 내렸다 했잖아요. 그리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탄핵 남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네. 뭐 국회가 탄핵을 남발했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생겨서 국정 혼란이 생겨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내린 것이다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비상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요건인 전쟁도 아니고 전시도 네. 아닌데 비상사항도 아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77조 위반, 계엄의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그렇게 보여줬다고. 그 결정문 보면 결국은 헌법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탄핵 심판이 그 개인들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정직 한 1월 정도 결정한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결정을 되는 걸로 결정이 날 수 있지만 파면을 할 만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또 봐야 되니까 내용이 나옵니다. 공무원의 징계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부실해요. 실제로 징계를 하는데 파면은 국회가 할 수,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회가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징계 형태는 못하잖아요.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그들이 알아서 그 내부에서 자체 감사 기능으로 해줘야 되는데 네.
안 하고 있잖아요. 검사는 또 검사 징계법이란 법에 따라서 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면 그러니까 그만이에요. 결국은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극단적인 형태로 국회가 탄핵을 한 거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탄핵을 남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22대 국회는 굉장히 억울해요. 계엄 전에 22대 국회가 탄핵을 그 발의한 거는 딱 한 사람이에요. 한 명밖에 이진숙이에요. 예. 방통위원장. 계엄 전에 계엄 전에는 다 개혁 후에 예, 방통위원장 딱 한 명이었고요. 계엄 방통위원장. 후에는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계엄과 관련해서 이 비상사태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22대 보고 자꾸 니네가 탄핵을 남발했다라고 말하면 우리 무지 억울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눈에 띄는 게 8인의 재판관 전원이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거. 뭐 네. 별개는 있긴 하지만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사실은 윤석열 탄핵 심판도 8대 0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 8대 0을 예상 한 분이라도 뭔가 기각 네. 할 그 사유가 안 보인다. 그 내용들도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기각했다면 그게 전혀 보이지 네. 않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그 감사원장 부분은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는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일부 어제? 있었다. 그 회의록을 왜 국회에 제출을 안 하냐? 네네네. 그 간주공사 할 때 전혀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 인테리어 업체가 대형 공사를 네. 담당했다. 특혜. 그 누가 특혜 줬느냐? 그 인테리어 업체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그렇죠. 후원 업체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혜 준 거 아니냐? 특히 그 도면에도 없었던 골프 연습장이라고 네. 일컫는 그 건물, 그거는 돈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뇌물 아니냐? 이런 그 의혹에 대해서 담당했던 그 당시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기억이 안 난다는 그 한마디만 듣고 그냥 무혐의 처분해 버렸거든요. 네. 검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실은 더 그래서 조사하기가 위법한 행위는 어려워요. 있었으나 예. 직권 남용과 유기는 있었으나 위중함은 좀 모자란다 봐서 기각한 것이지 맞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런 거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면 그러니까 자, 최인호 의원님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가서 야 니네 이거 아니야라고 설명을 좀 특검 자세하게 좀 해줘야 될 것 시켜주십시오. 같아요. 그 원내대표한테.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국회는. 아, 그렇죠. 질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예. 그걸 갖고 탄핵을 소출한 거예요. 그 질문하는데 왜 그 회의록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요. 자료를 말도 안 되는 받아야.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는 거는 뭔가 예컨대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또 그런 의무를 발생해서 받은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소출한다 그러면 또 다른 결과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이렇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헌법재판소 결론은 비록 모두 기각이 났지만 그 내용을 뜯어다 보면 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자, 뭐 계속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되지만 댓글에도 나옵니다. 원래도 14일 선고하기로 했지 않느냐.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미 의원님? 그거 굉장히 길어져요. 너무 길어집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내부의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네. 답답한데요. 저는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자꾸 미루는 거는 국가의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걸 좀 조속하게 네. 결론을 내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는 14일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저도 오늘 예상됐었어요. 오늘로 예.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쩌면 주말에 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판결이나 중요한 사건을 보도를 내거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껄끄러운 거는 주중에 보통 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야 대규모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말을 판결을 낸 다음에 주말을 보내는 것이 헌재가 부담스러웠나?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금요일 날 만약에 선고를 하면 주말 동안 또 극심한데 반대로 선고를 안 하면 또 극심하게 또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길어봤자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네. 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에 결정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작성하는 과정에서 헌재가 어느 하나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털 것만큼도 시비거리를 주지 않는 결정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신중함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의 조서 능력을 네.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실제 다른 부분들 뭐 포고령 위반, 포고령이 그 헌법 위반이라는 거 아니 아무리 계엄이라 하더라도 헌법기관인 특히 입법부, 국회 정치활동 금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있을 수가 없는 헌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 사유 위반 사유가 되는 것이고 국무회의 절차 당연히 뭐 회의록도 없고 부수도 없고 네. 그 뭐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였다. 그 요건도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경고성 계엄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탄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헌법적 권리의 행사였다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요건이 없는 거. 그것도 명백한 것이고 군이 CCTV에서 다 넣었다시피 TV에서도 다 방송을 실시간으로 됐다시피 본관에 침탈했다 유리창을 깨고 또 지하 1층에 가서 국회의 단전을 시도했다 하는 거 그것만 봐도 CCTV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정치인 체포 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거 다 증언을 했는데 이렇게 명백한 드러나는 것만 할 건지 아니면 검찰에서 조지호 청장처럼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 전후해서 6번이나 전화해서 닥달했다는 거 네. 그렇게 검찰에 했고 또 헌재가 증거로 인정한다고 했는데도 헌재에 와서도 조지호 청장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이제 포함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5개 이제 쟁점이 있어요. 5개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들 안에서 특히 이제 어떤 사실관계 인정 부분 검찰에서 얘기했던 조서를 인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끝까지 좀 다투고 있는 거 아니냐 재판관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주셨는데 그 정도의 차이지 예. 탄핵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네. 예. 어떻습니까? 임미 의원님은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5가지 쟁점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뭐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완벽한 결정문으로 만들기 위한 서로 간의 이해를 의견을 조정하는 관계 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정도의 시간이라면 조금은 더 기다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늦어도 6월 21일이더라고요. 정말 늦어? 6월요? 6월이에요. 예, 6월. 3월. 저희가 이게 180일. 아 깜짝이야. 네. 아 예. 예, 탄핵 6월 20일. 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6월 21일인데 네. 뭐 그렇게 가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3월 달에 되기를 바랬던 이유는 농촌 사람들은요. 네. 더 바빠지기 전에 선거 치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어쨌든 뭐 나라가 다음 주 혼란스럽잖아요. 금요일까지 됩니다. 화요일 날 뭐 박성재 법무장관 또 심리 들어간다 하니까 예. 연이틀 안 한다는 관례에 따르면은 화요일 날 하면 월, 수 안 되니까 목요일은 대처를 안 하고 금요일 날 한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을 넘길 근데 수가 어제 없습니다. 막 저희한테 문자가 막 온 거예요. 소위 말하면 네, 찌라시, 밭글. 밭글이 막 찌라시가 막 돌았는데 지금 경찰 기동대가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래서 암살 모의라든지 뭐 헌법재판소 뭐 습격 이런 그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그런 사람들 잡아야 됩니다. 경찰 빨리. 출신들 의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네. 실제로 지방에 있는 기동대가 2분의 1씩 서울에 지금 와서 상주하고 있대요. 2박 3일.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교대하고 이러는데 아직 만약에 판결을 하려고 그러면 학교가 이쪽 인근의 그러니까요. 학교들도 그렇고 주유소도 그렇고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조치가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움직임이나 학교에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13, 14일 나왔기 때문에 또 14일 가능하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또 오전에 이렇게 하고 오후에 선고할 가능성 아직까지 저희 있을까요? 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야, 9시 이후에 기습 예고하고 고지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할 거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지 않으면 헌재가 공격받을 수 있다. 네.
막 그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자꾸 저희가 희망회로를 뭡니까 돌려요. 결론은 나 있는데 지금. 네. 결론이 났는데 굳이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트럼프하고 또 정상적인 지도력이 그러니까요. 앉아서 정상회담 해서 국익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그죠.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거 보면 빨리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는 게 필요한데요. 그 정상화의 시작은 이 탄핵 심판 선고부터가 그렇습니다. 시작이니까요. 아, 다른 결론이 나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5대3 뭐 밭글 같은. 근데 확실한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밖에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은 다 헛소문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네. 때 제가 최고위원 할 때거든요. 네. 그 탄핵 선고 1시간 전에 언론사 그 찌라시에서 밭글. 예, 네. 기각이다 예, 저도 해가지고 봤어요. 소문이 쫙 퍼져. 그걸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비상 최고위원회를. 아이고 이 큰일이다 했는데 8대0으로 끝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있는 소문들은 다 소문일 뿐입니다. 네. 8대0입니다. 8대0. 자, 우리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의 석방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우리 이 방송 마치고 오후에 결정이 나고 이 토요일 날 석방이 돼 버렸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국민들 또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데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네. 즉시 항고를 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대검은 안 안 하겠다 하겠다라고 그러죠.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즉시 항고 하라면 아니, 하면 저는 되지 않나요? 왜 영화에 보면 왜 빌런들 검사들이 나오는 영화들 범죄 영화들 많이 보면은 검사들 중에 빌런들 있잖아요. 네. 보면은 저희 국민들이 야 저거 보면 토악질이 나올 정도다 파렴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심우정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 모습이다. 빌런이다? 예, 검사 진짜 보면은 이게 그런데 심우정 혼자의 판단이겠느냐? 이거는 이 심우정의 이런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는 직위원의 그런 판결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구속기관이 도과했다라는 것 그것이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시간으로 계산했을 해서, 때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판결문을 낸 직위원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그 전에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것이 여러 가지 뭐 여기까지 오는 상황에서 보면은 의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 법원 행정처장의 그런 다시 이것을 즉시 항고해라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의도된 거고 윤석열을 석방했었고 그 의도가 목표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즉시 항고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정도면 저는 처음 봤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얘기하는 거 법원의 의견이라고 보면 돼요. 대법원의 의견으로 보는 게 그렇습니다. 맞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한다고 이건 합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도 안 했을 뿐만 아니고 예. 사흘 후에 주일이 바뀌었죠. 주말이 지나고 난 뒤 월요일 대검에서는 네. 아니 또 날로 해라고 지침을 내렸지 그게 더 않습니까? 재밌지 시간 단위로 하지 말고 예. 날로 해라. 예. 종전대로 해라. 네. 그러면 52년간 지금까지 법리상 간행으로 해왔던 이 날로 계산한 구속 기간을 그 뒤에 윤 대통령 풀어주고 난 뒤에 윤석열만 또 적용받는 종전대로 돌아가라. 예. 이건 뭡니까 도대체? 윤석열 적용해라. 혼자만 풀어주는데 적용했다 시간 단위를.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안 해도 오늘까지도 사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입니다. 네. 대법관이 52년간에 일어난 그 관행이 있는데 이거는 상급심에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대법관 자격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상급 부분에 가면 달리 해석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것은 구속 그 정지에 대한 위헌 판단 때문에 네. 뭐 가봤자 위헌 판단 나올 것이라서 우리는 안 했다라고 하는 그건 전혀 사실 다르죠. 구속 취소는 그야말로 구속 정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속 집행정지라는 것은 아버지 상을 당했다든지 부모 상을 당했을 때 이틀 사흘간 잠시 풀어주는 건데 그거 풀어주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위헌 제청을 했는데 그걸 받았다는 것이고 네. 취소는 그냥 자연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급심에 판단을 받았어야 되고 또 1심 그 중앙지법의 판결문에는 상급 부분에
그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는 게 결정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판결문도 안 읽어보고 적시항고를 안 했다라고. 그거는 완전히 그건 더 그러니까 질문인데 이게 의도된 왜 거잖아요. 판결문대로도 안 합니까? 네, 의도된 것이다. 네, 의도된 거니까 즉시 항고를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 그 백혜련 의원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법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그 심각하게 저해야 하는 행위를 한 거다. 법은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거기다가 법은 또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네. 법은 한결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의 안정성을 심각히 위배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일보의 논설을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 그게 검찰이 위헌성을 고려해서 즉시 항고를 안 한 건데 그걸 왜 법원행정처장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냐. 되게 부적절하다라는 식의 네. 조선일보 논설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조선일보도 이제 좀 논조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그 위법 행위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의식을 호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비난만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도 네. 지금 풀어달라고 다 김영선하고 명태균, 김영선 다 구속 취소하고 전국 교도소가 지금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옥바라지 클럽. 빨리 풀어라고. 오빠라지 클럽.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되고 또 석방되고 이러면서 국론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또 보수 선동도 그게 달하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대표라든지 암살 제보 같은 게 계속 나왔던 들어와요. 것 같아요. 네. 현 상황 이게 뭐 제보가 맞는지 아니면 또 그런 어떤 불안감의 반영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불안감의 반영이다라고 단순히 치부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 있었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보수 언론에서 그것을 그 지극히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너무나 기를 썼기 맞아요. 때문에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0.1mm만 비껴가지 않았어도 이게 치명상을 입었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 그런 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테러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엄까지 겪은 마당에 그것이 또다시 없을 것이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고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 불안한 거고 저희도 문자를 많이 받거든요. 받았습니까? 예. 예. 707 부대로부터 이러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런 문자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네. 암살 관련해서 노상원을 떠올렸습니다. 노상원이요. 노상원은 구속돼 있지만 예. 노상원 혼자 만 그 군 바깥에서 오비들이 네. 그 준비했을까? 계엄을 준비하고 논의하고 실행하려 했을까? 사실 노상원은 전역한 사람인데도 현역 사령관들을 불러서 행복을 해동하면서 계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또 김정은으로부터 또 임무를 받았고 그런데 자기 혼자서 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러면 이 계엄에 대한 실행을 도모했던 이 내란 압력 세력들이 다시 총기를 가지고 위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계 태세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눈에 띄는 게 이철우 지사입니다. 저희 체타임에서 이철우 지사 얘기를 조금 하는데 각하라고 또 부르자고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지우긴 지웠는데요. 뭔 각하 소리입니까? 이건 법률가이신 우리 박지훈 예. 변호사님한테 뭐 전화를 물어봐야 하죠. 돼요. 그러면 폐하라 하든지요.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네. 그 알고 있는 거죠. 각하는 그 답변해 주신다면 절차나 각하는, 뭐 법률 네. 위반으로 본안 소송하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는 걸 없었던 각하라고 일처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탄핵과 관련해서 이거 기각이 아니고 각하시키는 걸로 하자. 그래서 네. 이제 윤석열 각하 이 얘기가 나온 건데 본인은 언어 유희를 즐긴 거죠. 그런데 뭐 그 왜 보통 봉건 시대의 왕의 네. 호칭에 따르면 폐하, 전하, 저하, 각하가 제일 미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봉건주의 사회의 산물이다. 그래서 각하라는 호칭은 실제로 70년대 이후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쓴 지가 뭐 전두환 때 썼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이후로는 안 썼던 안 것 썼어요. 같아요. 전두환 때 안 썼죠. 예.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 맞냐 해서 이런 호칭을 쓰지 않는데
극단의 아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철우가 그 지금. 아부해서 이제 삼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삼선용 지지자들한테.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저기 윤석열이 즉시 직무복귀가 될 경우에 다음 내년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하기 전에 본인 마지막 임기에 네. 총리를 가고 싶어합니다. 아, 이 얘기는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그 총리가 하고 싶어서 아부하는 거다. 네, 저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참 삼선 하고 싶은 것도 가지각색으로 노력한다. 아니 뭐 하고 싶은 뭐 그런 거야 뭐 생각이 뭐라 드는데. 하는 게 아는데 뭐 이 각하 같은 소리라고 앉아 아니,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나 떠올리고 아유, 뭐 그런 식으로 추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부끄럽다 경북 그 사람들이. 경북이 왜 그래요, 지사님이 정말로. 뭐 박형준 시장님도 별로 다를 바는 없는 것 아이고, 같습니다. 뭐. 네. 자, 예. 지방 얘기는 뭐 그 정도만 하고요. 자, 어제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기각돼서 돌아왔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 소환도 할 수 있고 특히 명태균 게이트 더 조사를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사건 네. 자체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윤석열 후보를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녹음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김건희. 그 돌아온 중앙지검장이 네. 풀어준 검찰총장의 뜻대로 할 것이지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제대로 수사할 것 같으면 검찰총장이 아니 그걸 적시 항고도 안 하고 그 석방하겠다는 공문도 안 보내고 법원에 그렇게 쫓기듯이 그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맹태균 수사가 지지부진해서 네. 거의 뭐 이제 다 한금폰의 진실들이 이제 밝혀지고 또 그 변호사가 밝히고 이렇게 하고 또 맹태균 씨가 국회에 와서 정언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마지못해서 중앙으로 올려서 지금 이첩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근본적으로 이 문제점을 파헤칠 수 있느냐 특히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과 뭐 인사 개입과 이런 그 맹태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을 대통령 부부를 과연 진짜 소환해서 네.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저는 탄핵 전에는 힘들다 보고요. 의문이다. 예, 네. 탄핵이 되더라도 맹태균 씨의 수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루가 됐다는 거. 그때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보궐선거 그렇죠. 공천관리위원 공관위원장. 윤상현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 드러날 거고 또 네. 주변에 여러 의원들이 드러나면 대선 국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국민의힘에게 입을 것인데 자 그래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야권에서 정권 교체되면 검찰에 좋을까 이런 계산하고 있지 않겠나? 검찰이 계산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이 창수가 움직이기는 사실상 어렵다. 어렵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심리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왔던 얘기가 2013년도에 경찰청으로부터 내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사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무마됐는데 네. 어떤 힘이 작용했느냐? 요게 이제 언급이 되었던 거고. 네. 거기서 보면 사건 무마 명목으로 코바나 컨텐츠에 그 협찬금 형태로 후원금 형태로 해서 뇌물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많은 부분 드러나 있고 국민들은 또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명태균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도 나와 있고 그래서 수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마련이 되었지만 수사 의지는 없다. 우리 적다.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광장의 목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아마 광장 목소리가 세지면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수사를 등 떠밀려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나 할 것이다. 예,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아이고 탄핵이 인용되면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이 정국에서 이렇게 내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빨리 수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돌이켜보면 그만큼 윤석열이 강고하게 자기 사람들을 갖고서 다 박아놓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카르텔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아하.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할 일이 광장의 많다. 목소리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해요. 예.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등 떠밀려서라도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중에 중요한 그 모멘텀이 맹태균의 국회 출석과 국회 출석. 예?
사실대로 진술하는 거. 그것이 주는 파장. 지금까지 한군폰에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 윤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맹통위원과 통화를 했고 육성이 어떻게 됐고 또 공천 과정이 어떻게 했고 다 많이 드러났지만 또 드러나지 않는 많은 것들. 네. 또 국민의힘 공천 관계자들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 뭐 28명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뭐 맹태균의 말로 따지면 죽을 수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네네. 자 그런 것이 국회에 와서 만약 임 의원님이 딱 해가지고 탁 질문했고 맹태균이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USB 바깥에서 한 두세 개 또 다른 데 숨겨 넣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하나 들고 와서 딱 국민들 보는 앞에서 털었을 때 저 그때는 이제 수사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싶어요. 그러니 제가 근데 이게 오늘이 마지막 네, 15일까지긴 맞습니다. 한데 오늘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상목의 위헌행위라는 게 네. 이게 도를 넘는 거죠. 이게 벌써 국회에서 의결해서 보낸 지 오늘이 마지막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국무회의 열어서 이것을 상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국가의 혼란을 수습해야 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권한대행 아닙니까? 네. 그래서 빨리 안정화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좀 회복하고 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오늘 거부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대법관 임명도 지금 안, 그렇죠. 하고 안 하고 있고. 예,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있고 최상목의 위법 행위가 이미 이게 목까지 차올라 있다. 저는 좀 이 사람 성질 같아서는 네. 이제 요즘 제가 말을 조심하는 이유가 막 이렇게 성질 같은 욕이 자꾸 나와요. 하게 예.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거부권 좀 행사하겠죠. 예측이 되고 맹분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맹분이 뭐 가행 수사 우려 뭐 이렇게 네. 할 건데 가행 수사 우려라는 것은 수사하다 보면 인지하다 보면 관련 수사할 수 있다는 거. 안 그러면 특검은 뭐하러 합니까? 그 지금까지 특검 중에서 안 관련 그렇겠어요. 인지 수사 못하도록 한 특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과잉 수사 우려라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 쪽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쪽으로 수사 방향이 또 틀어질까 싶어서 그걸 겁내는 거죠. 그런데 왜 권한 대행이 국민의힘 걱정을 해줍니까? 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 정치적인 방패막이가 왜 됩니까? 방패막이가. 네. 그 참 성질 같아서는 참 네, 두 분 다 하고 싶지만 자제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더한 사람이 저는 최상목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벌써 하는 그러니까 행태를 보면 대행이 두세 달 만에 8번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죠. 네. 아니, 그리고 그 어저께 신기록 세우려고 뭐 작정한 분은 같아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출마 얘기가 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가 질문을 그러니까요. 한 거죠. 그랬더니 지금은 때가 아직까지는, 아니고. 예, 예. 아,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러면 미소를 지으면서 그럼 윤 대통령 아직까지는 지지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모르겠습니다. 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공무원이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기에는 원래 행정공무원 출신들이 약간 좀 그런 면에서 결단을 하는데 근데 탄핵을 소심하거든요. 못 할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악용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게 문제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마쳐야 되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때는 좀 결론이 좀 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예. 최소한 선거 날짜로 잡으시면 네네네. 그날일 수 있겠네요. 예, 탄핵하는 날. 국민들이 조금 잠도 잘 자고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호 임미영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강 디펜스 플러스 김종대 전 의원, 부승찬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뭐 탄핵 심판 요즘 헌법재판소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어제 검사 3인 또 체제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났습니다. 요 탄핵 심판 내용 결과 보니까 앞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 또 방향을 또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네. 이 결과에만 언론이 보도라고 그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에 대한 판결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보도해서 누락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 검사 3인이 이제 그 진술을 할 때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을 직접 거론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네. 근데 이거 언론에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예. 그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네. 뇌물조로 코바나 컨텐츠에 거액을 협찬했다. 이런 진술 들고 굉장히 중요한 진술인데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그 김건희에 대해서 마땅히 압수수색해야 될 것도 안 했다. 그 얘기도 나왔었죠. 예, 이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판결문에 이런 어떤 국회의 어떤 탄핵 소추가 남용을 한 게 아니다. 입법권 남용이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줄탄핵으로 계엄을 선포하게 됐다는 윤석열의 논거를 부인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에요. 이 대목들도 이러면서 비록 탄핵이 인용은 안 됐지만은 상당히 생각할 점이 많고 또 이런 것들이 추후에 어떤 공직자의 범죄나 직무유기를 예방하는 데는 나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네. 또 나름대로 그 긍정적 효과가 판결문에 나왔다는 거 이런 점들은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또 평가해 줘야 될 대목이다. 납득이 간다는 거죠. 뭐 기각은 됐지만 그 내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건 아닌 것 그 같아요. 헌법재판소를 그냥 형사재판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오해도 발생하는 거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형사재판에 가름만은 타준 것 같아요. 확실히 위법이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헌재에서 좀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검사와 관련돼서 징계와 관련돼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간에 거의 없었잖아요. 저보다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예, 그러니까 탄핵을 하질 않았었어요. 법적으로나 네. 규정적으로나 이 검사들의 징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네. 권력자가 이 수단으로 칼로 쓰겠다 하면 위법한 것도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헌재가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지휘, 통제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게 의심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하셨지만은 이제 탄핵과 관련된 남용이라 네.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문구. 이런 문구 실질적으로 봤을 때 22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가 탄핵을 발의는 했으나 실제로 본회의에 부의한 거는 9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과를 시킨 게 9건이요. 절대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실은 그런 혐의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도 많지가 않아요. 이진수. 그다음에 이제 탄핵 공범이다 해서 국무위원들 탄핵한 게 이제 4명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거 예, 빼버리면 실질적으로는 탄핵 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저는 윤석열 그 탄핵과 관련돼서 탄핵 심판과 결정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낸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번에 8대0 전원일치라는 예, 거는 8대0. 지적할 거는 지적 다 하면서 결국은 탄핵을 기각시켰단 말이에요. 네. 전원일치로 그것도. 예. 이진숙과는 완전히 다르죠. 4대 4에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 8대 0으로 나올 가능성이 것이다. 상당히 높아졌다. 아, 예. 그리고 이번 그 감사원장과 검사를 전원일치로 미리 발표하면서 일단 구구라든지 이 반대하는 탄핵 기각을 외치는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아. 우리는 정확히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니네는 8대 0에 대해서 예. 뭐라 하지 마라. 아하.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 아. 근데 이제 이번 윤석열 건 같은 경우는 검사나 뭐 감사원장 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기록 자체들이 없어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검사 측에서도 뭐 증거 자료를 제출해요. 뭘 합니까? 그러니까요.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제출을 하지 않지만 이번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5개 항목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봤으면 정보의 통제가 되지만 세계 언론이 전 세계가 봤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시민이 목격해버린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 전원일치 탄핵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헌재가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단면.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제 짚어주셨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이 선고가 너무 길어진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된다라는 전망도 많았는데 오늘 지금 어렵습니다. 오전에 하고 오후에 네. 선고하는 이런 건 불가능하나요? 네, 없습니다. 없다고 이거는, 보시군요. 일단 다음 주 언제냐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고 그런데 이번에 헌재가 그 윤석열이 계속 불복할 어떤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네. 문구 하나까지 책 잡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판관들조차도 그런 어떤 다 의견을 내고 이걸 어떻게 담고 그래서 밀봉해서 보낸 그 초안을 다시 의견을 보낸 그걸 또 담아서 또 보내서 또 보내고 또 검토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큰 대세라기보다는 어떤 절차와 표현 문제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참 여기서 제가 이 헌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네. 언제까지 목표로 하겠다든지 얘기라도 아니 무슨 공공기관이 전 국민이 다 보고 있고 애가 타고 일하는데 예. 이런 데다가 철통보안 얘기만 하고 그래 저기 뭐냐고 뭐 그냥 본인들 일정에만 맞추되 일체 설명이 없습니까? 네. 이러니까 국민들 그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이거 누구한테 나중에 손해배상 받아야 될지 내가 지금 고민인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얼마나 사회가 혼란과 불안과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커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다수가 이렇게 투명하게 뭔가 공공기관이 정책이나 뭐 행정을 집행한다 그러면 네.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제쯤 중간 발표를 하겠다든가 네. 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되는데 국민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라든가 이런 말을 안 하는 헌재라는데 너무 실망이 돼요. 그게 지금 정신적 고통이에요. 일반적인 사법기관도 사실은 선고기를 정해줍니다. 네. 한 달 전에 정하든 뭐 2주 전에 정하든 3주 전에 정하든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한테 정말 중요한 재판인데 언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주구장창 기다릴 수는 없고 2, 3일 전에 선고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거든. 근데 헌법재판소는 왜 2, 3일 전에 이제 뭐 이해는 합니다. 아주 긴박하고 이러니까 하는데 전 공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잡니다. 이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가 네. 이제 극에 달했잖아요. 지금 네. 극에 달한 상태고. 근데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거는 다음 주 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헌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탄핵과 관련된 선고를 내리지 않은 게 변론 종결한 것 중에는 윤석열과 한덕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박성대 법무부 장관이 이제 변론 시작하면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변론을 시작하면서 또 선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일각의 예측처럼 완전히 밀려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3월 말 그다음에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는 4월 12일, 13일 그 정도 어간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감사원장부터 검사 이진숙 다 이제 순서대로 탄핵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변론 종결이 윤석열이 먼저 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윤석열 내고 한덕수 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같은 의미예요. 문구 같은 경우도 이제 꼬투리 잡을 게 없어야겠지만 결국은 헌재에서도 우리가 이게 중대하다고 해서 저는 반대하지만 네. 대통령 탄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장 시급하게 정리를 해줘서 국가가 안정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구구 보수들의 이 준동 자체를 헌법재판소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입선출로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방식을 택했을 때 헌재의 그 일정상 주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정도 통고가 오고 고지를 할 것이다. 네, 예. 최소한 오늘 정도는 기대긴 하지만 예, 고지를 다음 하고 주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예, 월화 선고하겠다. 정도 이제 탄핵 선고를 하고 바로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이 시작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가능성으로 뭐 가능성으로밖에 볼 수 예. 없으니까요. 네. 말씀 아니 이거는 이 정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얼른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뭐 선고 저희가 뭐 얘기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럼요. 네. 뭐 최대한 좀 빨리 났으면 좋겠다. 숙고가 되는 이유도 두 분이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네. 내용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가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니까 장외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 세력, 뭐 찬성, 뭐 등등. 또 부승찬 의원님은 지금 직접 그 현장에 지금 가 계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가 계시고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뭐 지도부는 못하게 한다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아, 이게 저희가 진짜 뭐냐면 여의도부터 광화문까지 이제 네. 도보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이제 본 집회 참여 그리고 이후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릴레이 규탄 대회가 이제 그 인용될 때까지 아예 픽싱이 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오후 일정은 아예 없고요. 오후 일정 없고 그다음 오전에는 이제 출근 피켓팅. 출근 예, 피켓팅. 출근 오늘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당에서는 이제 서울시를 맡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지역에서는 이제 자치위원들을 지방자치위원들이 이제 또 피켓팅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전국 단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정말 이제 다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 많이 들고 그다음 지방에서 올라오려면 한 번 올라오는데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식사비까지 그렇죠. 하면 10만 원 정도 드니까 이제 계속 그것도 싼 거지. 예, 자기 비용 내면서 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 민주 여성이라는 데도 있긴 한데 거기는 이제 연차를 내서 반차를 내고 연차까지요? 예, 하면서 이제 집회에 참여하고 아. 그런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서울에 근무하시는 시민들 중에 이게 도보를 하면서 2시간 반 정도 도보를 하잖아요.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네. 하면서 이제 시민들하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연차 내고 왔다고. 그래서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뭐 이건 탄핵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네. 또 국회의원들도 사실 다 지금 나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정치권 또 그러니까 객관적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정치권이 나서는 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시민들의 어떤 불안 때문인데 네. 이게 지금 저기 행동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또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영역들이 많습니다. 아하. 요즘 제 주변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비공개로 바꾸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검열당할까 봐. 예. 어디 집회 사진이나 정치인하고 찍은 사진들 찾아낼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려워서 이걸 비공개로 하면서 스스로 고립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 단골집에 갔는데 식당의 사장님이 전환길 유튜브를 큰 볼륨을 놓고 틀어놓은 거야. 그런데 먹는 내내 불편해 죽겠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근데 그분은 또 확신을 갖고 하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친하던 사장님이 이제 낯설어지는 거고 네. 불편해지겠죠. 또 식당 사장님 저도 실제 겪은 일인데 윤석열 구속 풀려나는 날 저 술을 한잔 했는데 속상해서 네. 옆 테이블에서 청년들이 윤석열
저기 석방 축하 건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기분 안 좋습니다. 이럴 때 사장님들 조마조마합니다. 손님들끼리 쌈 벌어질 수 있고.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라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에 촉구하는 거는 이제 위를 보면서 정치가 자기 할 일을 다 하지만은 또 아래를 보면서 이 어떤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이고 품어줄 것이냐. 그리고 이 헌법재판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국민이라는 거. 국민이어야 됩니다. 예,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자꾸 우리가 개헌 때부터 지금까지 경황이 없어서 그랬지만은 그 많은 사연들을 수집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사례를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네. 이 필터 역할을 정치권이 해야 하셔야 돼요.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사실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가고 있다. 이런 어떤 에피소드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따뜻하고 품어주는 듯한 노력도 이것도 어떤 그 조금 특별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재앙적인 상황, 이 어떤 위기적인 상황을 같이 극복해 나간다. 네. 또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 회복에 어떤 더 찬란한 에너지로 연결해 나가겠다는 네. 뭔가 이런 어떤 비전 있는 저기 그 정치 요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힘들게 하고 너무 힘듭니다. 탄핵만 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는 게 내 눈엔 좀 불성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불성실 정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극복하고 같이 넘어서서 가고. 더 새로운 어떤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네. 강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예. 거기서 철학과 비전이 좀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들을 뭔가 좀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된다.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된다. 의미 있는 고난이 되도록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거든. 예, 그런 면까지도 좀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공감을 하시는 모습이 아니 이게 저 네. 말씀을 좋게 하시는 것 같은데 촛불 혁명의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정말 많은 인원들이 광화문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혁명으로서 승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딱 끝나니까 그걸로 하니까 그거 생각이 예, 나네요. 그래서 남기지 않고 해산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돌려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아니 뭐 예, 사실은 예. 한 말씀만 더 이해했습니다. 하자면은 그렇게. 예. 이 탄핵을 넘어 사회 대개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더 필요하다. 예, 그게 정치적 우리가, 역할이다. 87년에는 6월 항쟁으로 직선제가 있었고 네. 또 어떤 혁명이라고 했을 때는 4월 혁명은 4월 선언문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촛불 혁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정권만 바뀌고 그 다음에 맞아요. 잊은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 재난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시민 명예혁명인데 이건 정치권의 어떤 그 잔치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어떤 시민의 바닷속에 몸을 던지고 그런 데서 어떤 신념과 철학이 나오고 이런 어떤 그 기념비를 남겨서 결국은 국민이 승리하는 어떤 항쟁이 되도록 이렇게 어떤 복무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 그 상황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가겠다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만들고 감동을 줘야지. 네. 그냥 모든 게 전국민 형사소송법 강의처럼 돼버리면 맞아, 그렇게 돼버려요. 즉시 항고 이런 건 알고 있고. 이거는 예. 그 일부지 어떻게 이게 주류가 알 필요가 됩니까? 없습니다. 그 뭐 항고 뭐 알아 뭐 합니까?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충분히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고 지난 촛불혁명 얘기까지 이제 연결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결과가 나오고 윤석열이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그 부분 건데요.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본인이 승복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고는 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 귀에 들리질 않아요.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예. 단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박할 때 승복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헌재 결과에 민주당 승복할 거 약속해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약속하면 돼.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저 야당 얘기할 때 승복 얘기를 꺼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는 헌재 선고 이후에 모종의 혼란을 예고하는 거라고 봐요. 그다고 계속 이 헌재나 이런 어떤 사법 전선을 내란의 연장으로 보는 맥락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헌재 선고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이 아주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돌이켜 보면 12월에
한동훈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제명 출당을 시킨다고 윤리위 소집을 맞아요. 지시했다. 그때는 윤석열 제명 출당시킨다 그랬던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다 1월에 뭐 체포하냐 마냐 할 때는 어땠냐 그러면은 한남동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는데 저거 다 개인 자격이다. 지도부가 간 거 아니다. 예. 이렇게 했거든요. 구속 취소되고 윤석열 나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요. 권영세하고 권성동이 제일 먼저 이튿날 방문했어요. 가가지고 간저에. 그러니까요. 강아지 마냥 살살거렸어요. 작년 12월하고 올해 3월이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윤석열이 제왕적 총재로 기환했다. 엘바 섬에서 탈출한 나폴레옹이 됐다. 나폴레옹이다. 이런 부분까지 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여당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국정 혼란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얘기할 때가 됐죠. 그리고 친한계들이 다 돌아선 거.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거 지금 말씀했던 것 중에 국민의힘 정당으로 봤을 때는 승복한다는 정당은 승복한다는 얘기를 많이는 아니지만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는 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보니까요. 메시지? 제가 이제 국민의힘 예. 국회의원하고 토론을 나가 보면 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조정훈 의원한테 그 질문을 받았는데 네. 이번 헌재 판결에 동의하고 승복하실 거냐? 네. 이거를 물어요. 민주당의 왜? 입장은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예.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한테 승복 얘기를 하고 인정 얘기를 하냐? 그건 가해자가 할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막 싸움도 나고 해서 중간에 중지되고 막 이런 일도 예. 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한데 저는 약간 우리 저 김종대 의원님하고 동의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겁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헌재가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탄핵이 인용이 되잖아요. 네. 되면 이 완전 정치적 일정 중에 가장 큰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좋아서 그러겠어요. 아. 윤석열을 안고 간다는 건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스펙트럼상의 양끝들의 좌우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거. 근데 약간 이 우측으로 완전 쏠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국민의힘이 무시했다가는 네. 이게 정당 해산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되 다만 이용할 때까지 이용하고 대선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 모두 전환될 겁니다. 네. 그래서 모두 전환이 돼서 윤석열이고 뭐고 없는 거지. 지금은 에너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먹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지. 예. 그 이유는 대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거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윤석열을 갖고 간다. 그리고 승복 안 하면 본인이 민간인인데 네. 일반인이 되잖아요. 네. 어찌됐든 피의자 피고인이 되는 상황에서 그걸 누가 지켜주겠어요. 그래도 지금이야 대통령 딱지라도 있으니까 지켜주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암살 제보 같은 게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두 분 또 직접 또 오셨으니까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이 있다. 이런 제보 같은 게 공개가 됐는데 뭐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부승찬 의원님은 또 문자도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여기서 설명해요. 어떻게 가능성이 충분한 겁니까? 문자는 받았습니다. 네. 문자는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누구다라는 문자까지 받았고 그 정도입니까? 이름까지 받았고 저희가 이제 정보사 출신이라고 하니까 확인 예. 작업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사람이 이 사람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 직접 연락했고 근데 여성분이 봤더니 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준 거를 얘기해 준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와. 그 메시지를 이제 그분이 작성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보사 출신인지 아니면 또 한 달이 건너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심각하죠.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테러 협박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고 네. 실제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집 앞 초인종까지 누르고 CCTV에 그 괴한이 찍히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 테러와 관련돼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네. 블랙 요원한테 혹은
HID 출신 오비들한테 오비라고 그랬거든요. 예. 문자에는. 오비라 나왔죠. 예, 러시아 권총 예. 밀수해서 한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집단으로 행동 안 합니다. 개개인적으로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미사일로 이어가면 슈덴 포겟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예. 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휘부에서 명령이 이게 취소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그래서 몇 명한테 이런 지시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아하. 우리 저 전문가이신 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스탠드 오더라는 전문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 공군으로 치면 쏘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 위험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당 차원에서 당 대표뿐만 아니라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문자를 받은 네. 분들에 대한 경호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김종대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걱정되는 걱정되죠. 건데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12월 3일 날 계엄의 밤에도 예. 총성이 한 방만 들렸어도 그럼 끝났죠. 역사는 상상하기 싫은데 그렇죠. 역사는 네. 바뀌었고 끝났겠죠. 실제로 어디서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얼마든지 맞습니다. 실탄이든 공포탄이든 간에 총성이 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총성 한 방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타를 입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작은 사건 하나예요. 근데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네. 또 이런 거를 이용하는 심리전 세력도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 테러 위협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또 무언가 압박감을 주는 이걸 또 이용해 먹는 선동 세력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그래서 나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고 봐요. 더 크겠죠. 예,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결국 여기서 약간의 불상사 하나라도 한국 정치가 폭삭 주저앉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 어제 네. 김병주 의원도 뉴스공장 나와서 위협받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증언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죠. 예. 그러면 어떤 자발적인 외로운 늑대가 모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상황이 이게 저기 보면 어제 이렇게 나오는 암살설에다가 그다음에 윤석열 구속 취소 헌재 재판 연기 이게 최근 며칠간에 한꺼번에 다 뭉쳐서 일어나다 그래서 보니까 더 이때 국민들이 불안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 며칠간이 국민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네. 어떤 집단 공황의 조짐이 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방치가 됐을 때 대단히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다. 이런 부분까지 살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국가기관이 책임 있게 자기 역할을 다하고 어떤 정부 기능이 튼튼하게 유지된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네. 그 빈틈으로 여지없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저 선고일까지는 정말 중대한 순간이다. 실제로 총성이 들리면 대한민국 정치는 무너진다. 그 총성이 나면 절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뭐 불안한 광주 거잖아요. 5.18도 그렇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지배하는 정치는 이성의 정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2.3 계엄도 막아냈고 예, 국민뿐만 아니라 군인도 마찬가지 이성의 정치가 지배했다면 앞으로 이제 헌재 판결 이후는 감성의 정치가 지배할 수 있다. 피 한 방울에.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일단 강제 진압이라든지 그런 이런 상황. 것들에 의해서 이제 감성의 정치로 전환됐을 때 상당히 전 그래서 싫은 위험한 게 거죠. 예. 민주주의라는 거는 승복을 해야 돼요. 재판 결과가 예, 났으면. 예.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행동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다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아픕니다. 아니 보세요. 예. 그 계엄 나던 날 밤 수방사령관한테 전화해서 몸 부시고 총을 쏴서라도 네. 예. 부시고 들어가 이렇게 지시한 사람입니다. 아, 거기에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날부로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네. 상처를 입어요. 예. 근데 그 짓을 했고 헌법재판소에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령으로 야당과 노동조합과 선관위가 움직인다고 자기 입으로 진술한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지금 석방이 돼가지고 관저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이러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총소라고 얘기했던 그 멘탈이 어디 갔냐고. 어디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한 번 잘못 빼오면은 예. 못 고쳐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거 우리 군의 어떤 일각이나 물리력을 운용하는 하부 조직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상 징후들이 있다. 이거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큰일 날수 심리적으로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 세력은 일차적인 목적이 전복보다는 무정부 상태가 목적이에요. 무정부 상태 만드는 게 이 목적이다. 행정과 공권력의 신뢰도가 확 저하되고 네. 거기서 자기들의 놀이터를 만들고 공간을 확보해가는 이게 최근에 이 극우의 광장에서 울려 퍼진 네.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정당 또 정부 독립기관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을 잘 잡히면 행정 서비스의 질이 유지되고 물리력은 통제되고 있다. 이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불안하지가 않은 건데 예. 여기서 흔들린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석방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이제 풀려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사법 체계라든지 국가에 대한 믿음이 확 무너졌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했지만 그 극우 세력은 오예 하면 되는구나. 아주 그런 어떤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연장선으로 얘기 좀 해보면 그 구속 취소가 관련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네. 상급시 판단하게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결국 안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왜 이럽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네. 있고요. 해석하고 싶지도 않고요. 결국은 뭐 일선 검찰청에서는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네. 뭐 이프로스도 그렇고 이제 올라오는 글 그다음에 이문정 검사 얘기를 듣더라도 거의 멘붕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심우정이가 결국은 검찰을 버린 거거든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버린 거고 저는요 심우정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방송에 나갈 때마다.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피의자 김용현을 체포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왜 국방차관한테 전화를 해서 국방부 장관 전화번호를 물어보냐 이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 검찰이 거의 이번 내란 공범이라는 거 확신을 가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또 하나 의심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심우정은요 윤석열의 개가 아니라요 윤석열한테 완전히 약점이 잡혔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인간이 약점이 잡히면 예. 이게 규정 절차 법 아니 본인들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차관할 때 2015년도에 자기가 한 거. 형소법 개정하는데 저 구속 집행 정지하고 구속 취소하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구속 집행 정지만 떼냈잖아요. 그래서 형소법에는 구속 취소는 살아 있고 그 법조문에 나와 있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즉시 항고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검찰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부서지 법을 해석해 버리고 예측을 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면 네.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한 신뢰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저러는 거다. 법 다 무시하고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아닌가? 아닌가요? 아니 이게 예. 왜 저럽니까? 배후에는 용산이 있어요. 난 확신이에요. 용산이다 뒤에는. 그게 뭐냐면 그 CBS 이정주 기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네. 자기가 3주 전에 아주 찐년 용산 출신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구속 취소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음모론 같아서 네.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실제 구속 취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시점을 역산을 해보자. 네. 그러니까 26일 기소하던 그때더라고. 그때요, 벌써? 그때더라고. 그럼 시간을 다 그러면은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검사장 회의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했잖아요. 예. 그게 1월 26일인가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용산에선 득의만만 해야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촉이 좋은 기자인데 자기가 전유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전화를 했대. 그러니까 그분한테 찐년이라 알려준 그러니까 내 사람한테? 말이 맞잖아. 또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라고 지금 용산은 탄핵에 대한 어떤 기각 인용보다도 인용 이후의 대책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 말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자가요. 예. 예. 찐한테 들었던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정보도 옛날 같으면 우린 다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야 됐어요. 그러면은 저기 기소 단계부터 빌드업 된 거 아니냐. 처음부터? 그리고 예. 실제로 헌재나 이런데 뭐 그 윤석열 법률 대리인들이 이렇게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그랬던데 예.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들조차도 더 프로들한테 다 저 코치 받고 코치 받고.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는 용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저기 사법 카르텔을 동원하고 네. 또 전방위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백방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놓친 거 아닌가 지금까지. 그래서 다시 용산으로 좀 시선을 돌리되 용산이요? 그 권력의 꼭지점에는 김건희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고발 많이 당한 나도 김건희 얘기할 땐 고발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상하네요. 요 며칠 전에도 하나 얘기했는데. 예. 이건 또 왜 안 하냐? 내가 오히려 독촉하고 있어요. 고발해라. 이거 왜 고발 안 해? 예. 이거 왜 안 해? 그러니까 와. 이런 부분들로 쌓이고 있는 거는 지금 관저가 한남동 관저가 되게 바쁩니다. 뭐 대책 세우랴 탄핵의 인용 이후에도 플랜 B, C, D까지 다 검토하고 있어요. 그 얘기했는데 결국 보니까 김건희. 제가 눈에 띄는 게 김주현 지금 민정수석이잖아요. 네. 또 안가해동 4인방 네.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그 검찰을 계속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주현이. 100% 지휘하고 아. 있죠. 100% 지휘하고 있고 안가해동에서도 이제 가장 먼저 휴대폰을 이제 교체한 사람이 예. 이제 김주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김주현이가 모든 거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탄핵 인용이 돼서 이런 사람들 기획자들을 잡아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 제보를 통해서 통화 기록까지 확인한 게 뭐예요? 검찰에서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방첩사로 이제 과학센터장 수사센터장한테 연락이 오고 과학수사센터장이 다시 국정원으로 과학대응처로 연락이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방첩사에서 실장들이 진술했던 내용이 사실에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지금 바로 약점이었던 거예요. 아까 그 약점 잡혔다는 게 그 약점이다. 그 행동도 개헌 당시에. 그러니까 예. 지금은 검찰의 힘으로 이거를 차단시키고 있지만 탄핵 인용되는 순간은요 모든 게 이제 자, 그러니까 검찰의 약점이 어딘가는 난 드러났다고 봐요. 물론 모르는 거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미 드러나면서 자기 보호 모드로 바뀌었다. 그게 이번 사건의 배경이다. 구속 취소 즉시 항고하지 않는 배경이다. 네, 예. 배경이다. 이렇게 일단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고 네. 이렇게 보면은 다음 순서도 좀 예측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가 네. 앞으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노상원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네. 경호처의 서버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영장 3번 김성훈 그 이후로 더 이상 그거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장이 그렇죠. 안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여러 가지 또 사법 카르텔을 동원하는 계획을 짜는 건데 네. 이렇게 보면은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것 자체도 계엄의 빌드업이에요. 그렇게 볼수 지금 있네요.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의미 규정을 해줘야 돼요. 예. 왜 없어졌던 민정수석이 그러니까요. 부활했느냐? 그때가 대통령 비상조치권의 얘기가 나오던 그때 부활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다 이제 진용을 갖춰놔는 원래 내란 세력이었다. 원래 내란 세력이었다. 네. 지금 보면요 예. 검찰은 오히려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상당히 수사도 그렇고 판결도 그렇고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잖아요. 네. 지금 경호처 비하폰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 김건희로 연결되는 골인데 왜냐하면 김건희도 비하폰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골인데 노상원하고 김건희 지금 어느 언론에서도 비하폰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네, 이 완전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에서 결국은
구속영장 발부해라. 심의위에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빨리 김성훈이라도 구속영장. 이제는 윤석열이 다시 들어가 또 아래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아폰 서버에 대한 압수는 완전히 요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그래도 경호처에 남아 있는 양심적인 경호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김성훈이 이게 비아폰 서버 훼손 지시에도 불구하고 삭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 들어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아폰에 대한 거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모든 게 구속 취소 이게 석방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만 입수가 되면 모든 게 풀릴 수 있는. 야, 그래서 그걸 막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아폰에 막죠. 대한 예. 여론을 다시 아니 도대체 비화폰 통화 기록은 둘째 매고 몇 놈이나 이 비화폰을 받던 도대체 몇 개가 나간 개가 건지조차도 아니 궁금해. 그래서 네? 그 윤건영 의원이 아무래도 청와대 생활을 10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에도 아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일부 그 불출대장의 네. 일부를 이렇게 제보를 받은 거잖아요. 일부만 받아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국정조사 특위할 때 옆에 앉아 있으니까 네. 전체 확보하고 있죠. 네, 여쭤봤어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절대 안 전체입니다. 준다. 불출대장을 안 예. 주고 있다. 그러니까 무지 많은 거죠. 정말 많은 비아폰이 어마어마한 거지. 나갔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거지. 이제 뭐냐면 왜 많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그 육군에 있는 비아폰부터 네. 시작해서 비아폰을 다 수거해서 그걸 했잖아요. 예, 국방부로 올려 보내라고 할 정도니까 지금 계엄과 관련된 비아폰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할 것이다. 많잖아요. 결국은 그 비아폰 지급받은 사람들이 정부 안에 정부. 네. 하나의 비공식 정부가 존재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새로운 그래서 비공식 제가 정부. 최상목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설마 기재부 장관이 비아폰을 갖고 있을까 물어봤더니 본인이 네. 하더니 예. 보니까 갖고 있더라고요.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개 진짜 풀려가지고 그거 지금 그거 받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걸로 움직인다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최상병 증거를 때 안 남기려고. 재작년 8월 2일 날 그 경북경찰청 이첩 때 통화 기록이 무더기로 쏟아지며 재판에 이제 박정원 무죄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땐 비화폰 통화가 아니었다고. 음. 네. 그러니까 증거가 각종 정황이 다 다 드러나가지고 나왔죠. 그게 박대령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보고서 계엄에 임박할수록 집중적으로 비화폰을 했다는 거는 그런 건 부분이에요. 그때 대통령 통화 기록까지 털렸잖아. 네. 그 저 검찰총장 할 때 쓰던 거 그대로 썼다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이제 것 이래. 때문에 비화폰을 그런 것 때문에 바꿨을 비화폰으로 가능성이 봐야죠. 그 다음에요. 예. 김용현 장관이 저도 이제 그 국방부 관계자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네. 김용현 장관이 이 뭐냐면 비아폰을 다 취임하자마자 뭐냐면 비아폰 요거에 대해서 비아폰으로만 통화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도 그렇고 군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시그널을 이용해서 전화가 왔대요. 시그널 김용현이 전화할 때는 일반 전화로 절대 안 하고, 안 하고.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 앱 시그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알죠. 텔레그램보다 텔레그램 같은 비슷한 그런 예, 텔레그램보다 한 단계 높은 건데 네. 윤석열하고 김성훈 경호처장하고 이 문자 주고받은 것도 시그널이었거든요. 시그널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지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저 휴대폰에서 포렌식 가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전부 시그널이에요. 네. 요거 전부 이 국방부 관계자들 군인들한테 시그널 사용 독려하고 김용현이. 그러니까 아예 증거 자체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결국은 뭐냐? 그것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비아폰 사실은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근데 거기 지금 탁 막혀 있는 게 구속도 취소되고 탄핵 선고도 지금 좀 지연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국민들이 댓글에서도 좀 빨리 좀 탄핵해달라. 이 해야 될 게 이게 태산이 남아 있는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글들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최강 디펜스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김종대 의원님 뭐 더 하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대 부승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 통통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인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달면 하루 5번까지 5,000 통통 쿠폰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상당 채팅창 또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로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 코너죠. 자, 문희영 평론가 알파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세계 소식 좀 짚기 전에 외신들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그거 한번 좀 다뤄보고 짧게 다뤄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윤석열 석방됐어요. 구속 취소되고 외신들이 좀 놀랐을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다 속보로 보도를 이것도요? 했죠. 속보로? 네, 속보로 와. 다 보도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벌써 4개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신들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헌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점에 있어서는 외신들이 보도를 하는데 네. 특히나 윤석열 그 대통령의 석방,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외신들 입장에서는 엄청 이상한 상황인 거죠. 예. 이상하죠.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이상합니다. 왜냐면 검찰이 항고를 또 포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짚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다라는 식의 이야기와 함께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서 지지자들은 환호를 하지만 그 반대 급부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결집되는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형성이 돼서 이게 결국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훨씬 더 크게 확대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정치적 분열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기폭제로 또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정확하게 외신들이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쳐다보네요. 제가 읽었던 기사들에도 그거 네. 쓰고 있었어요. 이제 네. 왜 체포됐느냐? 왜냐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됐다. 근데 이제 재판이 끝나서 이제 그 출석해가지고 들을 얘기를 다 들었고 이제부터는 남는 거는 재판관들의 그렇죠. 그 논의하고 판결인데 그러면 재판할 필요가 없으니까 풀어준 거다. 뭐 요즘 그러니까 단순히 설명하고 왠지 아무런 문제
없고 탄핵에다가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의미로 웬만큼 다 기사들을 썼더라고요. 외신도 뭐 주목을 하고 있고 또 내용을 정확하게 뭐 우리만큼은 아니지만서도 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생각 들어요. 저는 오히려 외신이 되게 군더더기 없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 언론처럼 자세하게 네. 이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걸 또 그렇지는 따옴표 않겠죠. 해드라 뭐 예. 이런 건 안 즉시한 거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외신을 보면은 사안이 훨씬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네네. 오히려. 왜냐면 오히려. 숲에서 한 발 빠져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그렇죠. 뒤에서 네. 보니까 맞아요. 뭐 일일이 이거 누구 검사전장이 이 사람이니까 이거 이런 기사들이 기사들이 없어요. 없어요. 네, 왜냐면 외국인 몰라요. 심우정이 누군지 네, 모르고 네. 윤석열 사단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또 쓰면 예. 외국인이 그걸 다 일일이 알 수도 없고 그러면 기사를 안 읽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니면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이 사안에 도대체 난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차라리 외신을 보셔라. 진짜. 그것도 정답 같네요. 예, 저는 그렇게 계속 권해드립니다. 네. 예. 아, 어쨌든 좀 뭐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계 K는 트럼프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 합의를 했네요. 네. 우크라이나하고만 합의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과 함께 고성을 지르면서 싸움을 하고 그 뒤로 미국이 무슨 짓을 했느냐. 예. 자,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 정보죠. 아.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역의 방공망 시스템 사실 미국이 계속 가동을 시켜줬으니까 네. 대도시들이 공격을 덜 받는 거였거든요. 야, 그거 하지 마.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 정보를 주는 다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한테도 경고를 했어요. 니들이 정보를 우크라이나로 보내주지 마. 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결국은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게 왜 뒷감당도 안 되는 걸 가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내부적으로 본인 지지율은 올랐지만 그게 뭘 가져오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의회 연설 4일날 할 건데 그 전까지 니들 항복 문서 가져와. 아니나 다를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편지 보냈어요. 네. 자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세요. 광물협정에 사인하겠다는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예. 이러면서 내가 이겼어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우디에서 만나서 결국은 이제 30일간 휴전을 좀 하자. 그리고 광물협정에도 우리 곧 서명을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부탁한 게 그거였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 얘기는 사실 미국이 먼저 30일 휴전을 얘기를 했고 네. 우크라이나가 찬성을 한 거고요. 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일단 평화협상에 무조건 유럽 좀 껴주세요라는 얘기했고, 자, 이제 우리는 찬성했으니까 가서 러시아 설득하고 오세요. 왜? 러시아가 미국이 그 정보 제공 안 해주고 방공 시스템 그 중단시킨 그 사이에 러시아가 어마무시하게 예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3분의 2 넘어갔어요. 쉬는 동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 일단은 광물협정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체결이 곧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지금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미국이 이게 뭐야 우크라이나를 이제 준식민지 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냥 또 이 미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이제 공화당 측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아니 알파 우리 지금 3년간 무기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 무기를 주고 있고 그리고 3년간 그 전쟁의 50% 가까이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좀 약간 뭔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히토류는 일반 나라가 일반 기술로 그걸 꺼내지 못해요. 그렇죠. 기술이 필요해요. 맞아요. 우리가 안 네. 가지고 가면 걔네들이 다 안 쓸 거예요, 그거. 어차피 못하죠. 네. 못하죠. 근데 예. 이거는 넘겨봐봤자 중국한테 넘기면 어떡해? 또 러시아 업체한테 넘기면 어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한 건 왜 이렇게 비난받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저도 미국 갑질하는 입장에서, 말투로 가지고 가려고 해서 비난받는 거지. 나도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납득이 된다. 논리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미국이. 그런 그렇게 거네요.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미국이 지금 나토를 통해서 유럽에서는 이제 러시아를 아웃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대놓고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 나라한테는 야, 좀 가만히 있어. 러시아 좀 뭐 정전 협정 해주면 안 되니? 이걸 보는 유럽 국가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고요. 한국 언론 안 나왔는데
그 유럽 국가들이 너무 이제 두려워서 지금 튀르키예, 프랑스, 영국이 얼마 전 한 이틀 전인가 어젠가 그 비밀 회동을 가졌어요. 아니, 미국이 이제 없을 것 같아. 네. 그러면 러시아가 갑자기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지? 이제 핵무기는 우리한테 있고 병력은 너한테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유럽의 안보의 그 기준을 이렇게 3개국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모임을 했어요. 네. 지금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 있는 안보 구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는 완전히 바꿔가고 있어요. 그 지금 휴전 그 얘기를 좀 하다가 다른 얘기 좀 하게 됐는데 어떻게 러시아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입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요 사인할게요 가지고 오세요 할 이유가 없죠.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 쿠르스크 지금 저한테는 3분의 1 유리해요, 지금. 네, 다. 훨씬 유리하다고 보죠. 지금 빨리 쿠르스크 지난해 8월에 러시아 영토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쳐들어갈 때 기습적으로 공격할 네.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협상 카드로 쓸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위험한 짓이다. 왜? 전선을 더 넓히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젤렌스키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거기에 북한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푸틴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네. 거기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 군 거의 85% 포위당했고요. 네. 그리고 뭐 90%까지 우리가 수복했어라고 러시아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자, 그러면 지금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측은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고 좀 몇 가지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 러시아는 그런 식의 어떤 시간이 정해진 휴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이유가 계속 반대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재정비하는 시간만 벌게 해줄 뿐이야라는 명분을 가지고 반대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지금 일단 러시아 측에서 시간 끌기 들어간 거예요. 왜? 그 사이에 쿠르스크 다 수복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항상 이렇게 뭐 경제적 어떤 그런 거나 카드 같은 게 좀 있어요. 그 푸틴을 좀 자극할 만한. 이번에 리야드에서 만났잖아요. 네. 누구 갔어요 거기에 이제 외교부 장관들 갔죠, 국방부 장관들 갔죠. 그리고 누가 위트코프 갔어요. 위트코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중동 특사예요. 예, 근데 그 이전에 유대인 부동산 기업가예요. 개발 네. 러시아에서 누가 왔어요? 그 스탠퍼드인가 하버드 출신 또 금융 쪽에 있었던 그 골만삭슨인가 거기 있었던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미국하고 러시아는 야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돈 벌자. 돈 벌자. 예. 그래서 가든 그거예요. 너 이걸 해주면 지금 중국 상대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몇 가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돈 벌자.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 번다고? 그리고 어차피 그 미국의 휴전한 내용으로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이전에 있는 영토가 완전히 복귀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들어가 있어요. 아. 러시아의 요구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네.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정도가 있다면 나쁠 거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트럼프 중심으로 미국을 못 믿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는 거지 미국이 충분히 그 당근을 지금 제시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유럽이 좀 맞게 걱정스럽다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유럽이 뭐 지금 독일도 그렇고 뭐 지금 특히 프랑스도 그렇다고 하고 평화 유지군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나요? 만들어도 미국이 안 도와주면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럽도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에요. 네. 유럽 내에서 독일이라든지 폴란드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파병을 해야 돼요. 그럼 유럽군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자. 그럼 몇 명이 적당하니 한 3만 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니들이 몇 명을 보낼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유럽 국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우리 곁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자강을 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각자의 국가들이 각자의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이지. 여기서 그렇죠. 차출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유럽 전역의 안보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유럽 안보를 전체적으로 지키는 걸 우선시합시다에 과연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를 하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봐야 이거 되겠네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3개국 모였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트리키에 포함해서 예. 나토에서
보면요. 미군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게 튀르키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병력이 독일 많아요. 아닙니다. 독일은 군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몰랐네요. 예. 독일의 미군이 3만 5천 명이 독일의 주둔했잖아요. 주둔은 많아요. 미군이 주둔해 있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군사력 자체는 튀르키예가 2위입니다. 그렇게 커요? 네. 인간 몸값이 싸요.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기 너무 아이, 현실적으로 어쨌든 네. 유럽에서는 거의 2위예요. 가장 많다는 거네. 네. 1위가 어디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이요. 미국이겠지 당연히. 나토에서. 미국, 튀르키예 야. 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튀르키예가 나토에서 입김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력이 많으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서방 국가들, 선진국들은 지금 얘기한 걸 조금 세련되게 이야기하면은 병력 보충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독일에서 여론조사를 지금 해보니까 우리도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해당되지 않을 때는 야 징병제 유지하고 군인 많이 해야지 안 돼요. 하지만 안 돼요. 국민들 정작 난리 나요. 그러니까 정작 그 대상이 된 젊은 층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징병제에 찬성합니다. 안 갑니다. 군대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 지금 미국을 상황이에요. 믿고 저렇게 다 빼놨는데 네. 미국이 저렇게 갑자기 저래 해버리니까 유럽이 혼란이 빠져. 튀르키예는 뭐 미국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렇죠. 군인 해놨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여기다가 차이점이네요. 두려움을 얼마나 느끼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두려움을 제일 많이 느낀 나라 어디예요? 어디예요? 폴란드예요. 폴란드 바로 옆이니까. 네. 바로 옆이에요. 바로 지금 축축축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예. 이 대통령은 보수 성향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도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권 여당은 바뀌었어요. 좀 민주진영으로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폴란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총리를 맡고 있는 사람은 유럽연합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친 유럽연합 쪽이고 친 네. EU 쪽이고 대통령은 또 친 트럼프 쪽이에요. 트럼프 쪽이고. 그래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그 당시 1기 때도 여기 미군 보내주세요. 미군 주둔시켜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겁내낼게요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일에 있는 미군 빼서 우리 쪽에 갖다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핵무기로 우리한테 뭔가 좀 도움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 핵무기를 좀 갖다 놔도 될 것 같아요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 차원에서는 지금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영국하고 프랑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지 말고 프랑스의 핵 우산 아래 들어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크롱 대통령은 계속해서 본인이 이런 큰 소리를 빵빵 치지만 내부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느냐. 네. 일단 지지율 자체가 너무 떨어지고요. 그리고 본인의 정당 자체가 힘이 없어요. 네, 지금 과반이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밖으로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게 실제로 내부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동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참 시리아가 지금 또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전 종식 선언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요동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리아?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 가도 정부 아흐메드 아샤라가 네. 이제 지금 대통령이제 임시 대통령.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반군이 있었는데 예. 지금 가도 정부의 지향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흐메드 에샤 그 숫자는 10만 명 넘어요. 근데 아흐메드 에샤라의 말을 듣는 진짜 직계로 아흐메드 에샤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전문가들이 제일 높게 숫자를 매겨도 3만 명 안 넘어요. 10만 명 중에 3만 명밖에 안 된다 이 네. 말인가요? 나머지 7만 명의 그 예. 반군의 지도자들은 이제 암묵적으로 아흐메드 에샤라 말을 듣긴 하는데 그 지도자들 밑에 있는 군인들은 무슨 아흐메드 에샤라요? 우리 알파고 형님 있는데 우리 문희정이 누님이 있는데 나는 왜 박 변호사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감정이에요. 그런 거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전에도 사실 언론에 크게 안 나왔었는데 중간중간에 야, 아흐메드 아샤라 왜 이렇게 양복 입어요? 왜 이렇게 그렇지. 진짜 이걸 가지고 싸운 적도 있었어요. 왜 양복을 중동에서. 입는지. 왜냐면 지금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시아파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옛날에 아사드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추출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 무례한 행동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누적돼 가지고 폭파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이번에 가서 이번 한 20대 소년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아니 이 사람은 학생이다. 그냥 아사드 대학생이야. 정권이랑 상관이 없다. 아 상관없으면 문제 없겠지. 그럼 우리는 풀어주겠지. 우리 그냥 지절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데리고 올 테니까 여기서 해. 여기서 지조를. 해. 이제 거기서 이제 언쟁이 나왔고 그 언쟁이 교전으로 넘어갔는데 예. 거기 있는 이제 치안군이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제일 가까운 치안군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시아파의 시골들이 이렇게 뚫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함정처럼 그 치안군에다가 공격해가지고 거기서 매복을 해놓은 거죠. 예. 근데 물론 여기서 진짜 아사드 정권 시절에 있었던 장군들이 저지른 일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너무 좀 약간 누적된 그 분노가 폭발된 거 있는데 그 거기서 이제 치안군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소문이 나요. 네. 시리아 서부에서는 아사드 정권의 앞잡이들이 여기에서 따로 시아파 나라를 만들 거다. 빨리 가서 여기를 쳐내자 해서 그냥 치안군이 시골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막 난살하는 거예요. 학살을. 예. 그래서 이건 학살이고 최소 1000명 죽었어요. 난리도 아니네요. 유혈 사태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그 기존의 아사드 정권이 또 시아파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소수 종파인 알라위파예요. 네. 근데 이 아사드 정권이 워낙 독재를 하면서 또 다른 종파인 사람들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때 억눌려져 있던 사람들이 야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그러면 니들이 그 당시에 아사드 믿고 떵떵거렸잖아. 이제 니들 찌그러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말로.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정치적 불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이게 조금 더 극단화된 상황이 시리아라고 이런 보시면 상황이 되는 유혈 거예요. 사태가 일어난 맞습니다. 거잖아요, 결국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본인이 아흐메드 알샤라라고 하는 지금 임시 대통령 왜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었냐? 이 사람은 서방 국가들한테 제스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질 거고 우리는 아사드 정권하고 다르게 민주 국가를 할 거야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입었는데 정작 내부적으로는 본인의 역량으로 그 리더십으로 다 통합할 수가 없는 상황인 양복 거죠. 입고 있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IS 견제하기 위해서 시리아 민주군인가요? 네, SDF. 쿠르드 세력. 예. 지원을 계속했는데 튀르키예 반응은 지금 어때요? 그럴 때 안 좋아요. 안 그렇죠. 좋아요? 왜냐하면 튀르키예 사람들은 좀 약간 자이케얼 쿠르드 집단들을 싫어해요. 아, 예를 쿠르드 들면 자체를, 이라크에서 또 쿠르드 애들이 거기 자치권을 얻은 건데 튀르키예는 거기 좋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우이 쿠르드 애들이에요. 우이 쿠르드가 또 있습니까? 네, 우이 쿠르드는 오케이인데 자이 쿠르드는 안 돼요. 근데 이 시리아 안에 있는 쿠르드 애들은 자이 쿠르드 애들이니까 네. 이 사람들은 무기 듣는 채 거기 어느 정도의 지역으로 관리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네. 그동안 합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아흐메드 에시아라 어떻게 됐어요? 학살을 저지르는 사람인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걸 막지 못하는 무능한 임시 대통령인가 이런 목소리 들으니까 아흐메드 에시아는 어쩔 수 없이 바로 가서 쿠르드 애들이랑 손을 잡았어요. 아. 야야, 내가 니네들 인정해줄게. 그리고 니네들 그 군 안 없애도 돼. 우리 이제 하나로 하자. 그걸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협정도 맺었어요. 네. 튀르키예 지금 그 너무 뒤통수 맞은 느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도 정부를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애들이랑 가서 이렇게 사인을 했더니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흐메드 에시아라 지금 자기 밑에 있는 반군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학살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이걸 제압을 하려고 쿠르드 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양한테 욕을 털먹어요. 그렇죠. 네, 미국. 왜냐하면 네. 2015년부터 시리아 민족은 쿠르드족을 지원했던 게 미국이거든요. 네. 그냥 미국이 본인 필요에 의해서 늘 쿠르드 전사들을 이용합니다. 미국이. 네, 쿠르드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튀르키예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같은 민족이지만 사실은 독립국가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각 국가에 섞여 있는 쿠르드가 한 마음은 아닌 거예요. 지금 얘기 말은 듣는 좌익도 것처럼. 있고 우익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다면서요. 그런 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흐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이나 서방 국가랑 척을 지면 끝장이 나요. 네. 그러니까 내부보다는 그 외부 시선을 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주군하고 당연히 손 잡아야죠. 그러니까. 아니 미국 헬기 타고 다마스쿠스 왔다니까 미국 민주군의 그 장군이. 자, 결국 또 이스라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시리아 영토 점령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네.
어쩝니까 이래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보기에는 시리아는 강력하면 문제예요. 왜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제일 괴롭혔던 나라들 중에 하나는 시리아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골란 고원을 이때까지 점령하고 있는데 이제 시리아는 골란 고원에 대해서 그 주장을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는 시리아가 곤란한 상황에 남아야지 이스라엘한테 유리해요. 유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시리아는 제정신 아니잖아요. 네. 쿠르드족 문제도 있고 튀르키예도 있고 거기도 이제 난리 학살들 아니에요. 하려고 하니까 네. 그걸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반군들이 자기 말 안 안 들으니까 듣고. 그럼 이거는 진짜 좋은 타이밍이다.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자.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드로잉 목마를 쓰냐면 누르주파 애들을 드로잉 목마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 드루즈파라고 드루즈파? 네. 누르주도 다른, 하나의 정파인데 종파. 그 과도 정부 밑에 있는 반란군이 싫어하는 정파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두루즈 애들도 너무 겁이 나요. 이 걔네들이 가서 거기서 시리아 그 시아파 애들을 학살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학살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우리를 누가 지켜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와서 야 내가 지켜줘? 네. 그런 식으로 이용할 네.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 것이다 아니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네. 예, 앞으로도 더 하고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세계와 K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알파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